안녕하세요. 산재보험과에서 선천성 기형을 어떻게 보상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의 김이나라고 합니다. 먼저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제대백병원 산부인과에서 조인트 심포지움을 개최하시면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서 연설을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산재보험에서 선천성 기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에서 매우 특이하다 또는 이것이 가능한 주제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배경들, 그 다음에 실제로 보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논의의 시작은 사실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태아산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2020년 5월 4일자 기사고요. 여기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에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 중에서 임신한 간호사가 15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5명이 유산을 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지만 15명 중에 9명이 부정적인 임신의 결과를 경험했다는 사실에서 모두가 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산재 신청을 하시게 되었고요. 이 중에 이제 유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수행을 했고 그 결과 약물 분쇄 작업을 하면서 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에 노출이 되었고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 등이 있어서 유산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4명에게서 있었던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상 보상의 대상이 근로자 본인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을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의 기본이 근로자가 노동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경우, 그래서 소득이 줄게 되는 경우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일을 했고 똑같은 생식 특성의 문제인 것인데 유사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선천성 기형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2014년 1심에서는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결국 업무상 재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을 하는 판결이 있었고요. 2016년에 있었던 2심에서는 앞서 있었던 근로복지공단에서의 법 해석과 마찬가지로 근무 환경의 요소 때문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대상은 아니다. 출산하는 어머니와 독립된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엄마를 보상해 주는 건 말이 되지만 자녀에게 무언가를 보상해 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논의는 2020년 4월 대법 판결까지 앞서 기사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 판결이죠. 에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대법 판결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업무상재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기 때문에 엄마와 태아가 단일체로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선천성 기형을 본 것이고 그래서 태아가 결국엔 분리되어서 독립된 법 인격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라고 하는 건 치료비 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리되긴 했지만 결국에 단일체에서 시작돼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1월 12일에 시행되는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었고 올해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보시면 건강손상 자녀라는 말로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가 생기게 된 거고 이게 그냥 근로자에 대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하였고 그 특례 규정에 따라서 건강손상 자녀가
어떤 경우에 자녀에게 생긴 건강 손상을 어떤 경우에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보시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37조 1항 1호 제3 이거는 이제 업무상 사고 그러니까 인저리를 입었거나 아니면 출퇴근을 하다가 생긴 사고로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재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즉 업무상 인저리가 생겼거나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출퇴근을 위해서 출근과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이나 질병이나 장애가 생긴다면 그것은 업무상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업무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이 돼서 아까 제주의료원 사건처럼 노출이 돼서 선천성 기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이고 보상의 기준은 지금 보면 일단 장애 등급도 판단할 수 있도록 되고 장애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령으로 유해인자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제가 책임 연구원이 돼서 하게 된 한정열 교수님을 모시고 하게 된 연구가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및 업무상재 인정에 관한 연구라는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용역이었습니다. 이 연구 영역은 명백하게 앞에 보여드린 산재보험법상의 특례 규정에 따라서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노출 위험 요인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에서는 화학적 요인과 비화학적 요인으로 크게 나누고 화학적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국내 DB나 외국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학적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그 대통령령의 목록을 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화학적 요인은 지금 성매니과 선생님들께서는 낯선 개념이실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표준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과 관련해서 ICD 코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화학물질의 독성을 분류하기 위한 GHS 분류 체계라는 것이 있고요. 이 분류 체계 등에 따라서 생식 독성이 있다거나 생식세포 변이원성이 있는 물질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의 범주는 이렇게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기타로 나눌 수 있고요. 물리적 요인으로 소음, 진동, 방사선, 온열, 압력, 빛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심리적 요인이나 사고와 관련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생식 독성 물질이라는 건 발달 독성, 즉 디벨롭멘탈 톡시시티가 있는 것과 말 그대로 생신 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아의 건강 손상이라는 것, 즉 선천성 기형이라는 것은 디벨롭멘탈 톡시시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식 독성 물질로 되어 있는 많은 물질들 중에 생식 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 사실은 선천성 기형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구진에서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언가를 법령에 명시를 해야 한다면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법령에 명시를 해야 한다면 대표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정책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앞에 대법원 판결처럼 예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리스트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은 앞에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후보물질 목록을 만들었고 그 후보물질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들, 고용노동부나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EU가 중심이 되어 있어 GHS 시스템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성 분류를 하고 있는 물질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몇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는 혹시 몰라서 안전한 화장품법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물질들까지를 검토해서 1차 검토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고용노동부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시를 해야 하는 리스트로 명시를 해야 하는 화학물질이라면 예방의 효과가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물질들을 명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량 조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많이 되고 사용이 많이 되는 화학물질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화학물질 선정의 과정입니다. 생식독성 물질과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들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물질들은 중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기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노동부와 환경부의 제도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UCLP,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그 다음 안전한 화학물질법 등을 다 리뷰를 하고, 그 중에서 중복 자료를 제거를 하고, 화학물질은 우리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개인을 식별하는 것처럼 화학물질은 화학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성질체들도 있을 수 있고 화학구조가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을 특정하는 고유의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카스 넘버라고 하는데요. 이 카스 넘버가 없는 자료는 사실은 어떤 화학물질인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이 어려워서 조금 더 이렇게 이 없는 자료를 제공하고 후보물질을 한 다음에 아까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통량이나 사용량이 좀 되는 애들을 두 번째 후보물질 CL2로 정하고 여기에서 생식 독성이 있거나 생식세포 변이원성이 2로 되어 있는 즉 독성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 등급이 낮은 애들을 158종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메덱스나 리프로톡스 같은 생식독성 물질에 대한 DB를 검색해서 DB의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이 독성이 어떤 독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게 디벨롭먼탈 톡시서티인지 아니면은 생식량에 따른 톡시서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들어왔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DB 없는 애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DB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 관리제도 적용을 하고 있는 물질이거나 너무 화학물질이 취급이 많은 경우에는 DB의 자료가 없다고 해도 독성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자료원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49개를 추가를 했고 그렇게 추가를 해서 저희가 총 370개 물질에 대해서 실제로 이 370개 물질이 그냥 유산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천성 기형에 대한 독성학적 근거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독성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 특히 약물이나 농약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도 하고 종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을 했고요. 농약 역시 포괄 규정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동안의 독성학에 대한 연구들, 역학 연구 결과들이 용도별로 농약이라고 되어 있거나 성분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기도 해서 요거는 제외하고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46개를 뽑아서 마이크로메덱스와 리프로톡슨의 참고 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헌들을 풀텍스트들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1회에 한 케이스의 사례 보고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례 보고가 반복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환자 대조군 연구나 뭐 코호트 연구, 코호트 연구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환자 대조군 연구 등에서 또는 디스크립티브 스터디에서 경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 또는 경향성이 명확하다기보다는 확인되는 경우들을 바탕으로 17개를 목록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화학물질들은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은 사실은 모든 화학물질 앞에서 리스트업을 했던 저희가 검토 대상을 삼았던 모든 화학물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괄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된 총 46개의 물질 리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건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인데요.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의 유일한 나라를 중에가 덴마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덴마크에서는 선천성 손상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종류의 감염,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화학물질, 두 종류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두 종류의 물리적 요인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유사산 및 조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유사산 및 조산은 엄마의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자녀의 선천성 기형과 관련한 리스트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과학적인 근거들이나 뭐 산부인과 교과서, 직업환경의학 교과서들을 바탕으로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있는 생물학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을 리스트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나간 입법 예고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수상 장애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라는 것이 대통령령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유해인자, 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를 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업을 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실 매우 수행이 어려워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 규정을 두어서 사실은 상당 인과관계, 그 산재 보상을 해주는 것은 의학적 인과관계랑은 다른 상당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에 따라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상당 인과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따라서 별표를 관련한 유해인자를 별표로 만들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학적 인과관계와는 다르게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가지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물학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시설, 감염취약, 집단시설 종사자, 특히 직업적으로 이런 생물학적 요인에 노출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 화학물질, 저희 약물과 관련해서는 임신부에게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시 규정으로 두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인부 금기 등급을 의미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적 유해 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거쳐서 해당 화학적 유해 요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유해인자로는 고열 작업에 해당하는 고온, 그다음에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는 방사선에 해당하는 작업을 넣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요인,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들이 모두 충분히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것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선천성 기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라서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 과제의 고려사항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리스트는 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상 예시 규정이고 이 리스트에 없는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또는 이 리스트에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과정을 보면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주치의신 선생님들께서 소견서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태아의 선천성 기형, 선천성 기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연구 자체들이 별로 없고 화학적 요인에 대한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역학 조사라고 하는 조금 더 전문기관에서의 저희 쪽 전문가들과 의사들, 그다음에 뭐 위생하시는 환경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상당 인과관계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이나 지급, 승인 및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고요. 선생님들 환자 중에서 또는 선생님들의 환자의 자녀가 선천성 기형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법령의 리스트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산재에서 그 자녀의 치료비나 장애나 재활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혹시 직업적인 노출로 인한 선천성 기형을 의심한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소견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시간이 소요 시간이 되게 길게 걸리거나 쉽지는 않은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만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작업은 현재까지는 대통령령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 물질들을 정한 것이고요.
사실은 선천성 기형의 발생과 관련해서 이게 진짜 그 유해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하려면 노출 수준이나 노출량이나 노출 시기, 그다음에 특히 노출 요인과 그다음 잔액에 발생한 타겟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들을 개별 역학조사에서 아마 하게 될 거고 과학적 근거를 개별 역학조사를 통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것들을 종합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잔해 선천성 기형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을 보고 계시고 직접 사례를 많이 만나시게 되는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문제를 잊지 마시고 혹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